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근대 철학을 살펴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첫 번째 근대 철학 시간에는 이성주의와 경험주의를 중심으로 살펴봤었죠.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이 흐름을 쭉 이어받아서 이제 등장하는 사상들이 우리 오늘 배울 두 번째 시간의 주제입니다. 자, 그렇죠. 바로 우리 이성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은 의무론이고요. 경험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결과론입니다. 자, 이 의무론의 경우는 말 그대로 이성을 중시하는 이제 이 흐름을 많이 이어받았고요. 그리고 결과론의 경우는 이 경험을 중시하는 이 사상 플러스 이 경험주의는 그 전에 쾌락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등장을 했거든요. 우리 에피쿠로스 요런 흐름 있잖아요. 그 흐름에 약간 결과론의 입장에서는 이 쾌락주의와 경험주의의 노선을 많이 이어봤습니다. 자, 요 내용을 알고 가시면 여러분들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아질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약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이성주의의 흐름을 의무론이 이어받았다고 해서 모든 내용을 다 이어받는 게 아닙니다. 이 의무론자 중에 대표적인 사상가인 칸트는 이 이성주의의 이제 내용을 일부분 이제 비판하기도 합니다. 비판하면서도 이 이성이라는 키워드를 잡고 갈 뿐이죠. 자, 그럼 그 내용 한번 살펴보러 떠나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 이번에 살펴볼 내용은요. 방금 설명해 드렸듯이 이성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은 의무론과 경험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은 우리 결과론적 윤리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의무론적 윤리설과 결과론적 윤리설의 대표적인 차이점은 어디에서 시작되냐면요. 바로 도덕적인 행위의 판단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의 차이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럼 위에 잠깐 써볼게요. 여러분들 정리해 드릴 거니까 지금 안 쓰셔도 상관없어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어떤 행위가 있어요. 자, 행위를 중심으로 이 두 사상가들 모두 행위를 중심으로 도덕적인 판단을 내리거든요. 자, 그러면 이 행위가 도덕적인가 도덕적이지 않은가를 판가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살펴봐야 되는가라는 질문에 의무론의 경우는 이 행위가 일어나게 된 동기를 살펴봐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나는 거짓말을 안 했어. 거짓말을 안 한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행위가 올바른 행위가 되기 위해서, 즉 도덕적인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의무론의 경우는 그 전에 동기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너 왜 거짓말을 안 했어? 그 행위가 도덕적이기 위해서는 그 동기가 나 거짓말 해서는 안 되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안 했어. 그런 동기로 인해서 안 했어. 라고 한다면 그 도덕적인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에 반해서 이 결과론의 입장에서는요.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동기 중요하지 않아요. 그 도덕적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너 거짓말 안 했네? 그게 도덕적이게 되기 위해서는 결과가 좋아야 돼. 거짓말을 안 했더니 그게 나한테 이득이 되더라. 혹은 사회에 이득이 되더라. 뭔가 이득이라는 말은 이제 뒤에 또 정리를 할 거예요. 뭔가 좀 좋더라, 유용하더라, 유용성이라고 쓸까요? 좀 괜찮더라, 유용하더라. 자, 이런 결과물을 가지고 와야지 도덕적이다 라고 보는 게 결과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차이점 알 수 있겠죠? 의무론의 경우는 동기 중시한다. 결과론의 경우는 결과를 중시한다. 그 행위에 전에 있는 일인가, 그리고 그 행위가 일어나고 난 뒤의 일인가, 이렇게 차이를 살펴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한번 글로 또 정리를 해봐 드릴게요. 자, 의무론의 경우는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동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에 반해 결과론의 경우는 당연히 결과가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이 방금 설명해드렸다시피 이 의무론의 경우는
모든 동기가 다 도덕적이진 않잖아요. 그 중에서도 도덕적인 동기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방금 설명드렸죠. 거짓말 안 한 거에 도덕적인 판단 근거가 되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돼. 라는 나의 마음가짐이었던 거잖아요. 그 동기잖아요. 자, 그럼 거짓말을 해서는 안 돼. 라는 동기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의무감인 거예요. 의무감. 뭘 해서는 안 돼. 라는 이제 뭐뭐 해야 한다. 혹은 해서는 안 된다에 이제 우리 규칙을 지키려고 하는 나의 의무감에서 이제 비롯된 게 바로 도덕적인 행위다라고 설명을 하죠. 자, 여기에서 그러면 의무는 그 중에서도 뭘 해야 한다. 뭘 해서는 안 된다. 일까요? 그 기준점이 바로 도덕 법칙이라고 할 수 있겠죠. 도덕적인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도덕적인 행위의 규칙들을 담고 있는 도덕 법칙에 대한 내용이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도덕 법칙을 따라야 한다라는 의무감에서부터 비롯한 행위여야지 우리가 도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의무라는 것은 여기서 잠깐 또 심화 버전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가자면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위에서도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우리 이성주의의 영향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자, 근데 이 이성주의 사상가들의 대표적인 철학가들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여러분들 안 쓰셔도 돼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지난 시간에 갓 배운 이제 스피노자까지 우리가 쭉 다 이성주의 노선의 철학가들이었어요. 근데 이 이성주의자들인 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스피노자 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도덕적인 삶을 살자, 덕스러운 삶을 살자. 근데 그 덕스러운 삶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 의무론자인 오늘 배우게 될 이제 밑에 칸트라는 인물이 대표적인 이 의무론적 윤리설의 사상가인데 이 칸트는 이거를 거부합니다. 자, 이거 되게 중요한 이 사람의 사상가적 의의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밑에 또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자, 이 덕과 물론 이성을 계승을 합니다. 이거는 이성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칸트도. 근데 덕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는 생각을 갖다 버리래. 왜냐하면 우리가 도덕적인 행위가 지금 그전 시대에서는 덕스러운 행위를 하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에 라는 이제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덕스러운 행동을 하면 행복을 가져다 줄 거야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칸트의 경우는 얘네들을 연결 짓지 말라고 해요. 그냥 덕스러운 행동은 행복이 없어도 그냥 해야 한다. 왜? 의무니까. 그냥 해야 돼. 너 그거 해야 되는 이유가 행복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냥 해야 돼. 왜냐하면 그냥 해야 되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난해하죠. 어렵죠. 자, 이처럼 이 칸트의 경우는 덕과 행복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렸습니다.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아도 우리는 덕스러운 행위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해야 되니까. 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냥 우리는 이 도덕 법칙, 이런 규칙들을 존경하니까.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 도덕적인 행위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지게 될 거고 그냥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아도 해야 된다. 물론 행복을 가져다 줄 확률은 높을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거부하진 않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 그런 게 있어. 진짜 열심히 살고 좀 열심히 살고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이 불행해 보일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칸트는 이 두 개의 연결고리 바로 끊어버려요. 도덕적인 행위가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도덕적인 행위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냥 우리는 인간으로서 도덕 법칙을 존경하기 때문이다. 의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되게 난해하죠? 이 칸트는 우리 되게 엄격한 이제 인물이었어요. 자, 그 사람의 성향을 아시면 이 철학도 이해하기 쉽잖아요. 칸트는 되게 엄격하고 자신에 대해서도 되게 엄격한 인물이었어요. 아침 일찍, 심지어 책에서 선생님 칸트 관련된 글을 읽었는데 칸트는 해가 뜨기 전에 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일과를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자기가 정해놓은 규칙들을 하루 동안
빼먹지 않고 다 지키려고 하는 그런 되게 엄격하고 엄청 완벽주의적인 성향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 칸트의 성향을 아시면 이런 얘기한 거 이해가 되시겠죠?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아도 우리는 반드시 행위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도덕 법칙이기 때문에, 도덕 법칙을 우리는 존경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 의무론자들의 경우는, 우리 칸트의 경우는 이 행위를 했을 때 동기가 중요하지 결과물은 신경도 안 씁니다. 자, 오죽했으면 어느 정도냐면, 자, 아까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자, 거짓말을 안 했어. 네, 되게 심각한 상황을 좀 예시로 들어볼게요. 자, 우리 칸트의 경우, 쌤이 지금 칸트라고 상상을 해봐요. 자, 선생님 집에 지금 누군가가 막 문을 두드려, 둥둥둥둥 두드려. 그리고 쌤 절친한 친구야. 여러분한테도 감정이입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 집에 이제 찾아갔어요. 그리고 막 친구가 막 문을 막 두드리고 있는 거야. 친한 친구가, 엄청 절친이, 10년지기 친구가. 그리고 나 좀 숨겨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숨겨줬어. 근데 조금 있다가 1분 뒤에 또 우리 집 방문을 띵동띵동 누르는 거예요. 누군가 하고 봤더니 칼을 들고 있는 무서운 사람이 여기에 자네 친구 누구누구 왔는가?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거짓말을 할 건가요? 안 할 건가요? 자, 칸트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거짓말은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거짓말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동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의무가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이런 동기에 의해서 거짓말을 안 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거짓말을 안 하고 나서의 그 결과는 자신은 별로 중요하지 않대요.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친구 저기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 칼 들고 있는 사람이 친구를 죽이더라도, 그런 결과를 불러일으킨다고 해도 나에게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행위의 의무, 동기가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 엄격한 이제 칸트의 칸트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엄청 엄격하죠. 이 정도의 극단적 상황에서도 도덕 법칙을 지켜야 된다. 결과 따지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결과론의 상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결과론은 앞서서 경험주의,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면 쾌락주의의 노선을 계승한다고 했잖아요. 자, 여기에서 말하는 결과는 당연히 쾌락하고 관련성이 높습니다. 자, 쾌락을 나에게 가져다 주느냐 안 주느냐, 요게 얘네들의 최종적인 도덕 판단 기준이에요. 자, 아까 이야기했듯이 동기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얘네들에게는. 자, 행위를 할 때, 자, 또 쓸게요. 자, 여러분 반복할게요. 초반에는. 자, 동기가 얘네들이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야. 뭐에 의해서 했든 상관없어. 그 행위를 했을 때 나한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느냐, 그게 포인트예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결과는 쾌락을 갖다 주느냐인 거죠. 즉, 아까 거짓말을 안 한다 라는 이제 행위가 있었잖아요. 근데 얘네들한테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동기 중요하지 않아. 그 결과가 중요한 거야. 지금 친구가 칼에 찔려서 죽을 위험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 그런 결과를 불러일으킬 상황이죠. 즉, 친구가 칼에 찔리는 것은 이 쾌락이 떨어지는 거야. 그죠? 그러면 이 행위를 해서는 안 되겠죠. 거짓말을 해야겠죠. 오히려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가 쾌락을 떨어뜨리는 행위라면 거짓말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최종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의무론과 결과론은 방금 설명했다시피 그 행위가 일어나기 이전 동기를 중요시하는 게 의무론이에요. 자, 그러면 그 행위의 기준은 시간이나 상황이나 혹은 이제 장소에 따라서 바뀔까요? 자, 방금 이야기했죠.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무가 지금 친구가 헐레벌떡 와가지고 지금 숨겨준 상황과, 그리고 단순히 선생님이 너 오늘 숙제 했어 안 했어 이런 상황과, 그리고 부모님이 자, 뭐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상황과
어떤 상황이든 변해서는 안 되겠죠. 절대적이고 보편적입니다. 자, 근데 그에 반해서 결과론의 경우는 달라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만약에 친구가 죽지 않을 상황이고 내가 부모님이 혹은 선생님이 너 숙제했어 안 했어 뭐 얘기를 했을 때 자, 상대방의 쾌락과 나의 쾌락을 더해봤을 때 그 결과물이 쾌락을 가져다 준다면 그 행위를 하면 되는 거고, 쾌락을 안 가져다 줄 것 같으면 안 하면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대적이죠. 결과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요. 상황에 따라서 결과는 늘 바뀌잖아요. 자, 그래서 이 의무론과 결과론의 두 가지 흐름은 조금 시간을 좀 많이 들였죠. 지금 15분 동안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 내용을 잘 파악하고 가신다면 밑에 내용은 그렇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의무론, 결과론의 대표적인 사상가들 누가 등장할지부터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갈게요. 자, 먼저 의무론에는 방금 계속 이야기했던 칸트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칸트는 엄청난 철학적인 한 획을 그은 인물이라서 칸트는 칸트주의라고 해서 뒤에 계속 계승이 됩니다. 자, 그리고 결과론에는 이제 공리주의 사상가들이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공리주의에는 이제 참고로 원조 공리주의예요. 뒤에 계속 계승되면서 이제 공리주의의 계보를 잇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할 텐데 지금 이 처음 등장시킨 이 벤담과 밀을 고전 공리주의라고 부를 거예요. 벤담과 밀은 공리주의자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고전, 원조 맛집인 거지. 이 벤담과 밀이 원조, 고전 공리주의자입니다. 자, 그리고 이 근대 철학은 나중에 현대 철학에도 계속 계승이 됩니다. 그래서 현대 철학자 중에 먼저 칸트, 현대 칸트주의는 대표적인 인물로 로스라는 인물이 등장을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이 공리주의, 결과론에 해당하는 이 공리주의를 계승하는 이제 공리주의 사상에는 자, 규칙 공리주의, 인물로 얘기하진 않을 거고요. 이 고전 공리주의의 한계점을 조금 보완해서 등장한 규칙 공리주의와 그리고 이 공리의 범위를 넓힌 선호 공리주의, 싱어로 대표되는 선호 공리주의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참고로 이 싱어, 마지막에 이야기한 이 선호 공리주의는 생활과 윤리에서도 매우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꼼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칸트의 사상적인 의의부터 이야기를 하고 가자면요. 자, 먼저 칸트는 아까 계속 설명해 드렸다시피 행복주의와 도덕을 분리를 해냈습니다. 우리 기존 사상가들은 덕스러운 삶을 살면 행복을 가져다 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즉, 덕을 쌓으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덕을 수단으로 약간 만드는 경향이 있었다 라고 칸트는 비판을 합니다. 즉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되니까 우리 덕을 쌓는 거 그 자체도 수단이 돼버린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덕에 너무 가치가 떨어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덕을 행복하고 연관시키지 말자. 수단으로 전락시키지 말고 떨어뜨리지 말고 얘네들이를 엄격하게 분리를 해서 그냥 덕은 그 자체로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우리 이야기를 하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리고 모든 이제 지금 현대사회에 우리가 주장을 하는 도덕적인 기준들 혹은 도덕이라고 일컫는 모든 내용들을 이 칸트가 정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내용들 이제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우리 인간에 대한 탐구를 칸트가 시작을 합니다. 자, 인간이라는 존재는 우리 동물 같은 면도 있잖아요. 근데 동물하고도 차이점이 있긴 합니다. 기존의 우리 이성주의 사상가들이 늘 강조를 했던 점이 우리 인간에게는 본능이 물론 존재한다. 이 본능을 우리가 자연적 경향성이라고 부를게요. 뭐 먹고 싶고 그리고 자고 싶고 이거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자연스럽게 가지는 그러한 경향성, 그런 선호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건 동물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인간만의 고유한 이제 특징이 뭐냐? 우리 이성이라는 능력이 우리 인간만의 고유한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이성을 이제 칸트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식을 쌓는
즉 이론적인 공부를 하는 이론 이성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행위를 실천함으로써, 즉 도덕적인 행위들을 실천함으로써 우리가 도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인 것과 관련 있는 이성은 이제 실천 이성이라고 부를 거예요. 왜냐면 도덕적인 것들은 행위를 해야지 도덕적인 게 되니까 실천이라는 말을 붙여주도록 합시다. 실천 이성은 우리 바로 도덕적인 것들과 관련성이 깊은 이제 이성적인 능력입니다. 즉 도덕적인 행위를 하도록 해주는 능력이 실천 이성이에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이제 본능 이성 중에 이성이 더 중요하겠죠. 우리 삶에. 그리고 이론 이성도 중요하지만 실천 이성이 우리 도덕적인 삶에 더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인간에게는 두 가지 이제 행위 규칙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본능에 이끌려서 등장하는 이제 규칙들, 즉 자연 법칙이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당장 뭐 먹고 싶어, 혹은 자고 싶어. 그거에 따르는 이제 자연 법칙이 있을 거고요. 이와 이제 조금 다른 측면에서 등장하는 이성이 뭐냐? 이 실천 이성으로부터 나오는 이제 법칙인데요. 당연히 도덕적인 행위의 능력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도덕 법칙이 여기서 등장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장발장 이야기만 생각을 해봐도 내가 지금 당장 배가 고파 굶어 죽을 것 같아. 나의 이제 본능, 식욕과 같은 본능이 있죠. 자, 그런 본능에 따르는 자연 법칙이 있고요. 아니야, 내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내가 빵을 훔쳐서는 안 돼. 규칙을 지켜야 해. 라고 하는 이제 도덕 법칙이 싸울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그죠? 우리 마음속에는 늘 이 자연 법칙과 도덕 법칙이 싸워요. 근데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는 우리의 판단에 따라 다르겠죠? 즉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자연 법칙을 고르든 도덕 법칙을 고르든 고를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이거의 선택의 몫은 누구 거죠? 내 몫이에요. 내가 고르는 거예요. 즉 우리는 자연 법칙과 도덕 법칙 중에 고민을 하고 그 중에 하나 고를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그 선택은 누구의 몫? 나의 몫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인간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자세히 기록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인간은 동물과 다른 존재다. 왜냐하면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특히나 이 실천 이성 즉에서 나온 도덕 법칙을 따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동물은 자연 법칙만 따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도덕 법칙도 따를 수 있어요. 왜냐?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동물과는 다른 존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도덕 법칙을 내가 스스로 만들고 지킬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부분을 칸트가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에게는 이런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연 법칙과 도덕 법칙을 고를 수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는데 자, 근데 우리가 도덕적으로 옳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 도덕 법칙을 따르는 거여야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도덕 법칙과 자연 법칙 중에 하나를 고르는 의지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물론 자유의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 도덕 법칙을 고른 의지를 뭐라고 부를 거냐? 우리 과거 우리 좋다가 영어로 뭐라고 했죠? 그렇죠. 굿이라고 얘기했죠. 자, 굿 이거 한자로 얘기하면 뭐라고 했죠? 선이죠. 그래서 이 자유의지 중에서 도덕 법칙을 고른 의지가 뭐냐? 바로 선의지라고 이제 부를 겁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선의지 부분은 여러분들 되게 막 길게 서론 이제 뭐 서술되어 있어서 헷갈려 하는데 이 선의지는 방금 설명한 것처럼 자유의지이긴 한데 뭘 따르는 의지죠? 그렇죠. 도덕 법칙을 따르는 의지입니다. 자, 그럼 이 도덕 법칙은 어디에서 나왔죠?
그렇죠. 바로 실천이성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즉 실천이성의 명령에 따르려는 의지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위에서 이야기했죠. 이 도덕법칙에 대한 존경심, 도덕법칙에 대한 이런 존경심에서부터 비롯되는 게 뭐다? 우리의 행위 동기 중에 바로 의무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의무와 연관지어서 의무로부터 비롯한 의지다 라는 거 파악할 수 있겠죠. 자, 키워드 다 정리해 봅시다. 선의지란, 자, 좋은 의지란 무엇이냐? 도덕법칙을 따르는 의지다. 즉 실천이성으로부터 나온 우리 의지다. 그리고 의무로부터 비롯한 의지다. 즉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동기를 중요시 하잖아요. 위에 나와 있듯이 동기를 중요시 하기 때문에 그 동기가 의무인 이제 의지가 바로 선의지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정리해보면 의무의식이 동기가 된 의지다.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요 선의지의 개념을 잘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도덕적인 행위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선의지라는 거예요. 즉, 이 선의지만이 그 자체로 선한 유일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선의지란 도덕법칙으로부터 나오는 의지, 실천이성의 명령에 따르려는 의지, 의무로부터 비롯한 의지, 그 자체로 선한 유일한 것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여러분들 칸트 사상 대부분을 이해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 헷갈려 할 수 있는 용어를 정리를 좀 해드리고 갈게요. 바로 이 의무로부터 비롯한 의지라는 용어가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거든요. 자, 참고로 원래는 의무로부터 비롯한 의지라고 부르지 않고 행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써볼게요. 자, 행위에는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의무로부터 비롯한 행위가 있고요. 그리고 유사한 용어로 의무에 알맞은 행위가 있습니다. 자, 요 용어를 여러분들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자, 의무로부터 비롯한 행위는 말 그대로 의무의식이 여기 적혀 있다시피 동기가 된 의지입니다. 행위가 시작되기 전에 그 동기가 의무의식에서 비롯되면 의무로부터 비롯한 행위라고 부를 거고요. 자, 그에 반해서 의무에 알맞은 행위는 행위를 했어.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동기는 아니었지만 그냥 행위가 의무에 부합하는 행위인 거예요. 자, 한번 예시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예시. 자, 둘 다 어쨌든 행위를 했어요. 결과는 안 볼 겁니다. 어차피 얘네들은 동기주의이기 때문에 이제 행위까지만 볼 거예요. 자, 행위를 했어요. 거짓말을 안 한 행위를 했단 말이죠. 그 결과는 보지 않아요. 자, 이 행위의 동기를 이제 볼 건데, 자, 첫 번째 의무로부터 비롯한 행위는 말 그대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돼 라는 마음에서 시작했어요. 거짓말 해서는 안 돼. 거짓말 해서는 안 되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뭐뭐 해서는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의무에 알맞은 행위는 생각을 해보니까 나 지금 거짓말하면 손해볼 것 같은데 라는 동기에서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개의 행위 동기의 그 내면을 살펴보자면 첫 번째는 의무감으로부터 비롯됐습니다. 해서는 안 돼 라는 의무. 자, 그에 반해서 두 번째 의무에 알맞은 행위의 경우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죠. 물론 뭐 이익 외에도 다른 이제 동기가 다양하게 있을 텐데 예시는 이번에 이익을 한번 예로 들어봤어요. 자, 첫 번째는 의무감에서 비롯했고 두 번째는 이익으로부터 비롯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의지는 뭘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선의지는 방금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의무와 비롯된 의무의식이 동기가 된 의지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 이제 결론 내려볼 수 있습니다. 자, 도덕적인 행위는 그럼 뭐냐? 바로 이 의무감으로부터 비롯한, 즉 이 의무감에서부터 우리 선의지가 나오니까 이 의무로부터 비롯한 행위가 도덕적인 행위고 의무에 알맞은 행위는 도덕적인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물론 이제 규칙은 거짓말 안 하는 게 우리의 규칙이잖아. 근데 그
규칙을 둘 다 뭐 어쨌든 행위 자체는 거짓말을 안 했어. 근데 그 동기를 봤을 때 그 동기가 의무감이 아닌 의무에 알맞은 행위는 도덕적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요 용어의 차이점 잘 기억을 해두셔야지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헷갈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무에 알맞은 행위는 도덕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도덕 법칙에 대한 이제 이야기만 정리를 하고 칸트는 맞춰보도록 할 건데요. 자, 도덕 법칙은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근데 위에 아까 살펴봤듯이 이 도덕 법칙은 늘 자연 법칙과 싸우는 상태거든요. 늘 대결을 해요. 우리는 이 둘 중에서 늘 고르는 이제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이 도덕 법칙이 이겨야지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산다고 볼 수 있잖아. 근데 이 도덕 법칙이 이기기 위해서는 얘가 힘이 세야 될까요? 약해야 될까요? 당연히 힘이 세야겠죠. 그래서 이 도덕 법칙의 성격은 매우 강력한 성격을 가져야 됩니다. 자, 도덕 법칙의 성격은 당연히 강력해야 되니까 강제성을 가지고 있고 뭔가 명령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뭔가 해야 된다라고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자, 근데 여기에서 명령은 두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명령엔 뭐가 있냐면 바로 정언 명령과 가언 명령이 있는데요. 자, 먼저 정언 명령의 경우는 이제 정해져 있어. 딱 반드시 해야 된다. 조건이 없어요. 이유가 없어. 그냥 해야 되는 게 정언 명령입니다. 반드시 이유 불문하고 해야 된다. 근데 그에 반해서 가언 명령의 경우는 만약 뭘 원한다면 뭘 해라. 즉 가능한 해라 라는 의미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해라 라고 조건이 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덕 법칙은 아까 강력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럼 정언 명령이 더 강력한가요? 가언 명령이 더 강력한가요? 그렇죠. 이 도덕 법칙은 더 강력한 정언 명령의 형태를 띱니다. 자, 기억하셔야겠죠. 가언 명령이 아니라 이 정언 명령의 형태를 가진 게 도덕 법칙이다. 자, 그럼 이제 이 도덕 법칙의 구체적인 정언 명령의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특징 한번 살펴볼게요. 세 가지 특징으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먼저 앞서서 이 도덕 법칙은 누가 만든 거였죠? 위에 쭉 올라가면 나오는데 누가 만들었나요? 내가 만들었습니다. 자, 설명 다시 드릴게요. 이 도덕 법칙이라는 것은 남이 시킨 게 아닙니다. 실천 이성으로부터 내가 셀프로 만들었어요. 스스로 만든 거예요. 스스로 만듦. 즉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법칙이고 규칙이라고 해서 남이 강제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선생님이 강제성을 가진다고 했잖아요. 이게 반드시 지켜야 한다의 의미의 강제성인 거지 남이 시킨다의 강제성이 아니거든요. 즉 내가 스스로 만든 겁니다. 그럼 첫 번째 도덕 법칙의 특징 살펴볼 수 있겠죠. 내가 만든 거예요. 스스로 만들고 그걸 지킨 겁니다. 자율성입니다. 자, 그리고 이 자율이라는 용어는 여러분들 참고로 알아두면 좋은데 이제 자유의 개념하고도 이제 약간 비교하면서 봐야 돼요. 자유라는 것은 뭔가 여러분들 작은 범위로 생각하면 남이 나한테 뭐 억지로 시키지 않는 거잖아요. 즉 지금 내가 당장 누워서 자도 되고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있어도 되고 그리고 내가 뭐 아무 짓이나 다 하고 다녀도 되는 게 그게 자유잖아요. 근데 이거는 범위가 작은 자유라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란 무엇이냐? 우리가 나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즉 본능을 내가 조금 가라앉히고 이성에 내가 따르는 게 진정한 자유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이 자유의지의 개념은 이 둘 중에서 내가 도덕 법칙을 고를 수 있는 자유인 거잖아요. 진정한 자유란 이 도덕 법칙을 고르는 순간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까지는 약간 심화 버전이었어요. 기억할 거는 요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런 법칙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 내가 직접 고른 게 도덕 법칙이다. 도덕 법칙은 남이 시킨 게 아니라 내가 고른 거다. 셀프로 고른 거다. 그래서 자율성이라는 도덕 법칙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근데 내가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나 혼자 스스로 셀프로 만들었어.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내가 만든 규칙을 뭐라고 부르냐면 준칙이라고 부를 거예요. 혹은 이제 규칙에 이제 지켜야 하는 룰, 경률이라고도 부를 거예요. 자, 내가 만든 준칙, 내가 만든 경률이에요. 셀프로 만들었어. 나 이거는 아마도 이렇게 행위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언제나 맞을까요? 아닐 수도 있어. 나한테는 이게 맞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남들한테는 아니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특징을 집어넣습니다. 바로 보편성입니다. 보편성. 자, 보편성이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네가 만든 행위 준칙이, 즉 내가 만든 게 지금 사실 매우 주관적이잖아요. 내가 만든 거니까 나한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도덕 법칙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언제나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 즉 여기에서 용어 기억하셔야겠죠. 보편적 입법의 원리. 누구나 그 법칙을 세우는 원리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지금 세운 게 남들도 다 똑같이 세우는 원리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만든 거긴 한데 남들도 동의할 수 있는 거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편성의 특징을 가져야 된다. 도덕법칙은 내가 만든 거지만 모두가 동의해야 된다. 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인간 존엄성을 담고 있어야 된다. 입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 바로 모든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이제 그 자격을, 혹은 인간으로서 이제 대우할 때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우하도록 노력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친구한테 지우개를 빌려줘요. 근데 빌려주면서 내가 너한테 지우개를 빌려주는 건 나중에 내가 어려울 때 너도 나한테 지우개를 빌려주기 원해. 이런 이제 조건이 붙으면 안 돼. 즉 난 그 친구를 나중에 내 지우개 빌려주는 도구로 쓰는 거죠. 수단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소중해서 목적으로 대우해야 된대. 왜 지우개를 빌려줘야 되느냐? 혹은 왜 상대방을 존중해야 되느냐? 그냥 그 사람이 그냥 소중하니까. 그냥 그 사람이라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적으로 대하도록 행위하라. 근데 여기서 참고할 거는 모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인간에게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인간을 존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간을 목적으로 대우하라. 수단 아니라 목적으로 대우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칸트 사상은 여기까지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칸트의 중요한 키포인트들 잘 기억을 하시고 암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내용 자체가 되게 추상적인 용어가 많아서 조금 여러 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학습지에 있는 내용도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요약한 것만 보면 안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이 칸트를 계승해서 등장한 인물이 로스입니다. 로스. 자, 근데 이 로스라는 인물은 칸트의 한계점을 인식을 했어요. 자, 어떤 점을 인식을 했냐면, 자, 아까 선생님 예시 들었잖아. 살인마가 쫓아오는 상황에서 내가 친구를 숨겨줬어. 근데 그 친구가 내 집 안에 있다는 걸 말해줘야 될까, 말하지 말아야 될까? 즉, 거짓말을 해야 될까, 거짓말해서는 안 될까? 자, 요런 이제 의무가 있잖아요.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근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확실하게 그 살인마가 살인을 저지를 것 같아. 내 집을 찾아온 그 친구를 찾는 인물이, 살인마가 진짜 확실하게 내 친구를 죽일 것만 같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의무도 생겨납니다. 생명을 소중히 해야 된다. 자, 이런 의무도 있지 않나요? 자, 그러면 결국은
이 두 개의 의무가 갈등할 때는 칸트는 답을 낼 수가 없어요. 왜냐면 두 개의 의무가 충돌할 때 이를 얘는 고민을 딱히 안 했거든, 칸트는. 그래서 이 로스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한계점을 인식하고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뭘 주장했느냐? 조건부 의무를 등장시킵니다. 자, 그러면 이 조건부 의무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볼까요? 자, 이 조건부 의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조건이 붙는 의무인 거예요. 자, 먼저 얘도 어쨌든 의무긴 의무예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타당합니다. 그죠?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만한 내용들이에요. 객관적으로 되게 지킬 만한 내용들이에요. 즉, 다른 의무들하고 충돌하지 않고 있어. 그러면 지키면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의무로 받아들이고 지키면 돼요. 근데 얘가 늘 언제나 절대적인 의무인가? 라는 질문에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존의 칸트의 경우는 모든 의무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로스는 이제 조건부 의무라는 말을 붙여서 조건이 붙는 거죠. 절대적인 의무는 아니다. 조건이 붙는다. 바로 다른 의무와 충돌하지 않으면 지키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의무와 의무가 지금 충돌한다. 그러면 무시해도 되는 그런 의무가 조건부 의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무가 서로 싸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 두 개의 의무가 싸울 때 하나는 무시해도 된다는 거죠. 자, 근데 둘 중에 뭘 무시해야 될까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냐면 바로 선택 기준은 교육받은 사람들의 직관입니다. 직관이라는 것은 보면 딱 안다는 거야.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거짓말이랑 생명 딱 봐도 너희 이유 설명 안 할 수 있어. 너희 거짓말 안 하는 게 더 중요해? 아니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게 더 중요해? 이유를 설명 안 해도 그냥 바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생명 소중한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왜? 생명은 소중하니까. 직관입니다. 이유는 없어요. 그냥 직관입니다. 자, 요렇게 이제 우리는 로스의 조건부 의무까지 알았다면 현대 칸트주의까지 완벽하게 모두 파악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시간이 벌써 42분이 지났어. 자, 결과로는 선생님이 영상을 따로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합시다.